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밥상 민심을 주제로 패널 4분과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그리고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리 패널분들께 추석 밥상머리 민심 주제를 미리 듣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화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백록담 물도 이번엔 한라산입니다. 이 주제는 차재원 교수님이 꼽아주셨는데 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백두산에 올랐는데 이번엔 한라산 차례인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한라산 예. 방문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 서울에 답방 온다는 것이 앞으로 향후 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 때문에 네. 먼저 꼽아봤습니다. 이 평양 공동선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답방을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예. 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안에 온다. 그렇죠. 그럼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특별한 일이라는 건 아마 이 지금 그 비핵화가 국민이 만약에 그러니까 완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후퇴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온다. 그 이야기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 상당히 비핵화의 상당히 물꼬가 터져서 예. 더 나아가서는 종전선언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 시점에 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에 온다는 거, 서울에 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비핵화 국면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을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서울 답방의 문제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마지막 퍼즐, 남은 마지막 숙제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벌써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3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갔다는 거죠. 물론 지난번 4.17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남쪽에 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판문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서울로 와야만 사실 남북 간에 있어서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마지막 그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에 온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비핵화 문제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이후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남북 간에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하나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 어디를 갈 것인가를 보면 향후 북한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평양 공동선언 제일 마지막 문장으로 담겼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또 우리의 수도 서울 땅을 밟는다면 과연 어떤 곳을 가게 될지 관심이 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독자적 결정이었는데 그걸 막지를 못했답니다. 측에서 태극기 부대 같은 게 있는데 자기 상관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 반대하는 거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조금 전 내용을 들으셨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서울행을 반대하는 이제 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그러면 어디를 갈까? 이게 일단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3대 세습의 1인 유일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가의 정상과는 사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경호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신변 안전이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신변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면 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도 좀 박수받는 시점에 온다라고 한다면 좀 그 공간은 넓혀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온다고 하면 굉장히 그 갈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회담은 이제 청와대에서 하겠고 또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거 가겠지만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제일 가고 싶은 게 바로 산업 현장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판교 테클로멜이라든지 또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라든지 또 소아리의 기아 산업 공장이라든지 기아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 자신들 지금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을 했잖아요. 예. 네. 근데 핵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쪽의 경제 발전 사항을 한번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게 가장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강남 일대 이런 데를 방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문제는 이제 경호 문제가 굉장히 크겠죠. 네. 롯데월드 타워 정도는 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뭐 그 정도 아마 싶은데요. 타워는 가서 예. 이제 볼 수 네. 있을 텐데 지금 사실 평양도 가면 그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마 이제 우리 시내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옛날 싱가포르 갔듯이 아마 본인도 뭐 저 상당히 그런 것도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뭐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뭐 롯데 호텔 타워도 가능하겠지만 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은 우스갯소리로 뭐 시골에서 오면 다 간다고 하는 것이 어딥니까? 63빌딩이요. 아니, 남산 타워입니다. 남산 타워. 남산 타워요. 서울에 예. 타워로 간다면 저는 서울 N 타워, 예. 남산 타워로 네. 간다고 보고요. 그건 그냥 관광 목적이고 예. 밤에 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경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저 옆에 논설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꼭 가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그것을 보고 북한에 가서 어떤 이야기 설명을 하고 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가장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홍선우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예. 서울을 방문한다고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본인이 직접 예. 얘기를 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정보의 통제도 없고 근데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몸소 체험을 하는 건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뭐 산업 현장이든 예. 그런 데도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글쎄요 뭐 경호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과 어떤 접촉하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냉면집 이야기가 당장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예. 먹을 것인가, 뭐 시민들과 일반 뭐 접촉도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도 사실 유명한 그런 평양 냉면집 몇 맛집이 군데 있습니다. 예, 많지 저희가 않습니까? 실제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벌써 몇 군데에서 살짝 경쟁 의식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뭐 만약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식당에 평양 냉면을 하는 식당에 방문을 해서 어떤 뭐 맛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 그것도 화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도 좋아하는 그런 농구광이니까요. 뭐 네. 농구장 방문해서 우리 흔하게 먹는 예. 치맥도 먹어도 그것도 화제가 될 것 같고요. 의미가 굉장히 클 그렇죠. 거라고 봐요. 이게 네. 북한 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사실 예.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채널이든 비공식적인 채널이든 북한 주민들이 이미 이런 정상 국가에 대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경험 같은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좀 되돌리기는 어려운 그런 네. 거죠. 그 치약이 이렇게 치약 튜브에서 이미 나오고 나면 다시 들어가긴 어렵듯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울에 와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고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진다면 그 정상 국가로 가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어디에 묵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북한 인사들이 그동안 머물렀던 호텔 하나가 좀 지목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국빈이 마주할 수 있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영문관이 예.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게 다 없어요. 네. 일반 호텔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이제 미 8군 영내라든지 아니면 하얏트 호텔에 많이 네. 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용산. 이제 용산과 가깝고 네. 경호상의 어떤 이유로 묵고 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 경우는 주로 이제 신라 호텔에 많이 묵어요. 그러니까 각종 또 일본의 총리 올 때는 또 롯데호텔에 묵고 그렇죠. 롯데 호텔.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호하는 호텔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북한 분들이 오실 때는 보면 그동안 항상 이 워커힐 호텔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 워커힐 호텔은 일단 들어오는 입구만 차단하면 일단은 상당히 그 아차산 그쪽 인근에서 굉장히 경호가 유리합니다. 또 오르막길이잖아요. 그 올라가는 데가. 그리고 또 이제 예. 거기에 또 시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나 이런 데 상당히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안에서 그 호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뒤쪽에 가면 또 단독 주택들이 좀 그러니까 호텔 같은 단독 주택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휴가를 거기서 보내시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연애를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북한 행사는 다 거기서 김여정 뭐 부부장도 그렇고 김영남 위원장도 거기서 예. 묵었고 아마 목은 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아마 제일 1순위로 거기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라산 백록담행을 제안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서울 오실 때 한라산 한번 모시고 가야 됩니다. 산항으로 해서 헬기 패드를 만들면 됩니다. 해병대한테 이게 연대 동원해서 백두에서 통일 해맞이하고 한라에서 통일 맞이 부르지. 자,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이 하늘로 이 손을 올리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백록담행 뭐 어떻게 보세요? 아마 예.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했을 때 예. 백두산을 갔기 때문에 네. 저는 한라산행을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는 있는데 달리 반대가 없으면 당연히 갈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저 장면에서 좀 약간 우스운 것은 뭐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1개 연대를 예. 동원해서 패드를 만들겠다. 제가 보기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예. 왜냐하면은 해병대가 어디 뭐 헬기장 만들려고 있는 부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이때 예. 뭐 분위기 돋운다고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 뭐 항상 송영무 장관은 설화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대표적인 문구여서 이 한라산 방문도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 날짜를 둘러싼 비밀도 풀렸다고 하는데 이 북한이 표지석 날짜를 잘못 기입했다라고 처음에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더 머물러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랬다고 하죠. 그 표지석을 보면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 방문하는 날짜가 18, 19, 20일인데 그 표지석에는 18에서 21일까지 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오기냐 실수냐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단순 실수였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일담 얘기가 예. 나오면서 이 얘기도 더 자세히 보도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화면인데 사실 네. 18일에서 21일이면은 3일 일정이 아니라 나흘 일정인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거를 북에서 설마 실수를 했겠느냐. 했겠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북한에서는 하루 더 머물러 줬으면 싶어서 사실 그런 준비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준비는 해놨는데 우리 측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또 워싱턴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예. 뉴욕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정상의 문제로 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21일까지 이제 표지석을 한 이유는 저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의도가 있느냐? 예. 네. 이 남북 관계에서 항상 그 회담을 하면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 우리가 2박 3일 그 대통령이 머물렀으면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면 그럼 2박 3일 있어야 되죠. 예. 3박 4일 있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주 어렵게 결심해서 예. 남쪽으로 내려올 생각을 진작부터 갖고 있는데 아하. 와가지고 서울뿐만 예. 아니라 네. 온 김에 예를 들면 울산 찍고 예. 포항 가서 또 수원까지 가면서 산업시찰도 해보고 KTX 타고 또 그 남한의 지방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예. 올라면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본인 생각에는 한 3박 4일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우리 대통령이 하루 더 묵는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연스럽게 3박 4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본인이 원하는 한 번에 내려와서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는 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나흘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표지석을 썼다. 제 해프닝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그렇군요. 해봤습니다. 사실 2007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하루 더 묵고 가시라 이렇게 예. 제안을 제안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좀 심하게 그렇죠. 이렇게 하루 더 권유하는데 예. 근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잘 처신을 하긴 했는데 예. 이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근데 네. 표지까지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실제로 저렇게 해달라는 뜻이었고 실제 그 가능성도 봤다는 뜻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국제관계에서 네. 아직까지 정상국가라고 하기에는 경험이나 모든 측면에서 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에 미리 물어봤어야죠. 저렇게까지 만들려면 예. 물어봤어야 되고 물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저렇게 함부로 쓸 것은 아닌데 저렇게 만듦으로써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렇게 했던 것은 예. 북한에 어떤 순수한 어떤 뭐 손님을 접대하는 그라고 보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2007년에는 예. 두 정상의 첫 만남이었고 이번에는 세 번째 만남이어서 그때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예. 다음 화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설 많은 백두산의 새 전설이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말씀해 주셨죠?
제가 얘기한 건데요. 그 사실 저 전설 많은 백두산의 새 전설은 이설주 여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백두산에 많은 전설이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 이렇게 4명이서 이 백두산에 온 게 새로운 전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뜨거운 화제를 골라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은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화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골랐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고 늘상 있는 일이어서 생활 속에 녹아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신기하다 이런 일이 더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 이번에 물론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습니다만 비핵화는 어떻게 보면 좀 중기적인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그 남북관계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남북관계의 모습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행사가 백두산에서 그 4분이 오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제관계든 아니면 어떤 협상이든 할 때 그 외교가에서 통용되는 말이 trust and verif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trust and verify인지 trust but verify인지는 조금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순서에는 큰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나 아니면 실무적인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일단 신뢰나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봐도 어떤 신뢰나 믿음 그리고 두 정상 간의 그런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얼마나 잘 이렇게 구축되었냐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어서 저는 저걸 뽑았습니다. 네, 뭐 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오른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해솟는 백두산을 내 조금 백두산을 큰 소리 많습니다. 무령리 살다가 올라간다고 말했는데 하늘에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네, 예. 여기가 제일 천지 보이기 좋은데 다 같이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모시고 남수 대표다 오늘 대통령 모시고 같이 제가 찍어드리고 이제 어디로 가서 반대로 생각하면 도대체 못 들고 자, 백두산 천지에 오른 두 정상. 뭐 상당한 시간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판문점 선언 그 회담 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고 싶다라고 공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몇 주 전부터 저기를 차단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제 백두산이라는 게 민족의 영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중국 쪽이 아니라 우리 쪽 이게 북한 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다 한번 가보자 했을 때 나는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즉 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아마 그런 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걸 분석을 해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3대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면서 사실은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내내 이제 시달린 게 뭐냐면 과연 이제 백두혈통이냐라는 문제가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고영이가 후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두혈통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란이 심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독 백두산을 꽤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백두산은 북한에서 혁명의 성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마다 백두산 가서 이제 와서 결단을 내리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올라가서 장군봉에서 손을 잡고 올림으로 해서 저는 이런 논란은 완전히 불식시켰다. 즉 북한 내부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굉장히 저는 극복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쪽도 의미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가지는 어떤 체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번 방문에서 굉장히 숨어 있는 코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천지에서 손가락 하트를 이렇게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사진까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명장면들도 좀 전해드렸지만 남북이 합의한 이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 완충 수역을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예,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게 정치적 무게를 뒀던 것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금 이 합의에 서명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앞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남북 간의 회담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상호주의, 등가성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만은 서해 북방한 개선을 둘러싼 저지 완충 수역의 그 면적, 그러고 저런 그 설정 자체가 과연 적절했느냐 이 논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여기 대해서 또 국방부가 사실 해명 자체를 조금 처음에 잘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것이 그 국방부 해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책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남북 간에 있어서 특히 이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라는 데 있어서 완벽한 등가성 이런 상호주의를 하기는 사실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조금은 더 유리하고 불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70년간의 그 적대 관계를 이 지금 해소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고요. 앞서 우리 강 부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믿어라, 트러스트,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말이 1987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하고 이 중거리 핵 전력 감축 협상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좀 유불리를 따지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가동되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면서 그런 또 잘못되고 좀 모자란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왜 하필이면 논쟁이 됐던 부분이 우리가 피로 지킨 NLL 부분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왜 정부가 사실은 발표할 때 40km, 40km 등가성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왜 시점 자체가 북한에서 요구하는 시점이 경비 개선을 따져보면 아마 40km쯤 될 거예요. 우리는 NLL 주장했지만 결국 북한의 주장을 받아준 거예요. 우리는 NLL을 이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옳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남북 관계가 중요하고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NLL을 지키는 선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지키지 않은 선에서 즉 북한의 경비 개선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합의를 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중요한 군사적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게 다 북한에서 발생했습니다. 목함지뢰라든지 연평도라든지 긴장의 어떤 그 상이 일으킨 주역은 바로 북한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일단 여기서 하지 않으면 이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동안 이것 자체가 비핵화 문제가 아직까지 명백한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서울과 평양을 보면 이 휴전선에서 서울과 평양의 이 거리 자체가 서울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서해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길목이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 평양은 훨씬 멉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서해 민감한 지역에서 우리가 그나마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력들이 있는 거예요. 공군력이라든지 정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거 비핵화 순서에 따라서 차차 저는 이거 따라가서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근데 먼저 이것부터 다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면에서 보면 아니 지금 아무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우리의 어떤 비교 우위를 무장해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솔직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순서상 절차상 이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즉 비핵화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해버리면 제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일순간에 너무나 후퇴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히려 북한은 해안포를 금지하게 돼서
우리 쪽에 더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자 건군 70주년을 앞두고 국군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치른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사실 뭐 국군의 날 행사는 뭐 우리가 과거 건의주의 정부 시절에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군사 프레이드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화 시기로 들어오면서 사실 그 국방부 건군 행사가 많이 축소된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작년에 이 지금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는 계룡대에서 3군이 다 모여서 국군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금 그 전쟁기념관에서 저녁에 지금 간단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행사의 초점이 이 장병들 위주로 해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맞춘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장병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 행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시키고 그러한 것이 실질적인 국방력 정대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없더라. 오히려 보여주기식 행사였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 우리가 공공연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도 없다는 그러한 아마 배려도 좀 그러니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건군 70주년이라는 소위 말해서 이제 꺾어지는 해 아닙니까?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행사의 규모는 작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국군에 대한 그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부가 이 나름대로 사기 처우를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북한을 의식한 조치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자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는 경기도로.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혹시 부동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집값이 다 오르면서 다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대해서 서울이 양질의 주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사실 따져보면 이미 공급이 초과 비슷할 정도로 그 미분양된 곳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이 부동산 집값을 잡아야 될 곳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들은 즉 신도시 대책들은 전부 다 경기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기도에 있는 이 대책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부호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정부가 이번에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공급의 시그널을 주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시장을 대상으로 싸움을 하겠다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연하게 공급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받아들일만 하지만 실제로 그 대책 그 내용을 보면 안에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택지 공급은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이 국민들의 수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한 10,000호 정도가 공급한다고 공개가 됐고 거의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지역의 대책인데 바른미래당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추후 3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 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입니다. 자, 사실 정부에서 아직 대책을 뭐 내놓긴 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다 공개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전부 다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변인께서 문제는 서울인데 경기도 관련해서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지리적으로 따져봐도 서울이랑 경기도랑 그렇게 완전히 이분화시켜서 볼 수 없는 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그런 부지들이 뭐 전철이나 아니면 역세권이나 그런 곳에 좀 위치한 곳이 많아서 그 분산의 효과를 좀 기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모든 대책이 완전히 다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일단 공급에 관련된 그런 대책이 나왔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라는 게 수요 공급에 관한 대책만으로는 또 풀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사실 부동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서울로 집중되는 것과 그리고 지방이 소멸되는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대책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 또 어떤 대책까지 내놓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공공택지로 여러 곳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공개가 된 곳은
개포동 재건마을 그리고 네. 성동구치소, 옛 성동구치소인데 네. 이 나머지 9곳은 왜 바로 발표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예. 사유지가 좀 껴 있고 예. 아마 이제 개인들과 좀 협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개된 사실 성동구치소 부지도 사실 주변민들과의 지금 갈등이 상당히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이 지역은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예. 가락동 쪽입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다 다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이제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핫한 문제는 결국 이제 그린벨트를 푸느냐 안 푸느냐 그렇죠.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서울시는 지금 그린벨트를 못 풀겠다는 것이고 일단 국토부 차원에서는 현재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게 1등급, 2등급, 3등급지가 있는데 이제 예. 그 3등급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실제로 이게 그린하우스 이 그린벨트 역할을 못 하니까 네. 이걸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네. 사실 예전에 지금 그 현재 여당은 그린벨트 푸는 문제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 집권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린벨트를 또 풀자고 하고 있는 좀 이중적인 모습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그린벨트 문제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미래 세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개발해버리면 한 번 푼 그린벨트는 더 이상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 공급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화제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멈춘 일자리 엔진 청년 실업률 최악입니다. 이거는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사실 이제 뭐 이번 그 추석 때 내려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화제가 오를 텐데 사실 집값 문제는 뭐 서울에 좀 국한된 문제잖아요. 저도 뭐 조카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이면 예. 제일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로 또 꺼리는 게 바로 이 이제 직장의 문제입니다. 사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참 이제 이렇게 모일 때 젊은 세대들이 잘 오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이면 너 언제 어디 취직하냐 또 예. 너 언제 장가 시집 갈 거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난달 우리가 취업률이 전년 대비해서 3,000밖에 못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보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제 사정이 전혀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국회 차원에서 뭐 여기 이제 두 당에 또 나와 계시지만 실제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 차원에 좀 뭔가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이번에 은산분리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않고서는 젊은 세대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사실 기존 제조업은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 면에 비춰본다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어쩌면 정치권에서 좀 해줘야 될 문제가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강선우 부대변인 뭐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정치권이 예. 풀어줘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이런 그 지표들이 발표될 때 그것이 단순히 언제 예를 들면은 이게 뭐 IMF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면 8월의 실업률이 IMF 이후 지난해 8월의 실업률과 대비해서 뭐 최저다 알고 보면 팩체크를 하면은 그런 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 발표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일자리 추경이 지금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좀 그 끝까지 못 가고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 의사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되 집행은 좀 효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려보내도 이게 지자체로 가면 그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또다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더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 정치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급한 일들은 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일자리 추경 예산이 잘 안 풀린다. 그 자체가 이제 돈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자체가 한계가 다다른다 이런 이야기. 예. 일자리 자체는 시장과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실제 돈을 푼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석 밥상머리에서 뜨겁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그리고 이경환 부대변인 강선우 전 상근 부대변인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